우리가 수사법 지난번에 비유법 나갔지. 오늘 강조 변화까지 하고 그 다음 편에 이제 시이론 나갈게. 자, 23페이지 펴봐. 문학 이론책 23페이지. 자, 지난번에 이제 강조와 변화가 있었는데 이제 강조 변화부터 정리를 해보자. 강조. 자, 강조법은 보통은 우리가 뭔가를 강조하려고 할 때 주여라 어떻게 얘기해? 영탄법. 그렇지. 자, 영탄이 뭐야 근데? 느낌표인가? 그거 말고 다른 것도 있잖아. 자, 감정을 터트리는. 자, 네가 해강이 혜선이한테 이제 뭔가 감정을 터트려서 뭔가 말을 한다고 해. 뭔가 강조하고 싶어. 나한테 밥을 사줘야 돼. 너희는 라고 말할 때 어떻게 말해? 강조는 기본적으로 반복과 영탄이야. 무슨 뜻이야? 반복해서 말하는. 너희는 나 밥 사줘야 돼. 밥 사줘야 돼. 밥 사줘야 돼. 그러고 내 혼과 힘을 다하여 말하지. 이게 영탄이야. 정서를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거. 이거는 이제 정서 직접 표현인데 그럼 우리가 영탄법이라고 부르는 건 도대체 뭐가 영탄법이야? 느낌표 찍으면 영탄법이야? 우리가 시험 문제나 이런 데서 영탄법이라는 게 나왔을 때 사실 영탄법이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를 가지고 이 문제의 답을 찾으려고 하면 좀 골치 아프고 왜? 영탄법이라는 게 명확하지 않거든. 예를 들어 이렇게 자, 영탄이라는 건 일단 정서를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건데 첫 번째 뭐 있어? 일단 감탄사 들어가면 영탄법이라는 거지. 아, 우와. 근데 어렵게 했던 거 기억나? 네, 아니요, 글쎄 같은 것도 감탄사인데 그런 거 나온다고 영탄법이야? 아니죠. 아니잖아. 전화 받을 때 여보세요도 감탄사인데 그런다고 영탄법이야? 아니지. 그래서 감탄사가 나온다고 꼭 영탄법은 아닌데 감탄사가 나오면 대체로 영탄법이라 그래. 두 번째, 감탄형 어미가 있어. 감탄형 어미는 뭐야? 감탄문에 나오는 거지. 우리 지난주에 문법할 때 나왔지. 형서문, 의문문, 감탄문, 명령문, 청유문. 감탄문의 대표적인 사례가 뭐야? 모모구나, 모모군 이런 거 나오면 감탄문이지. 그렇다고 이게 나온다고 전부 영탄법이라고 볼 수 있나? 그것도 좀 애매해. 세 번째, 느낌표 나오면. 느낌표 나오면 영탄법이야? 대체로 영탄법이라고 보기도 하지만 꼭 느낌표 나온다고 다 영탄법이라고 볼 수 없을 수도 있지. 네 번째, 서리법 나오면 영탄법이야? 네. 뭐뭐지 않은가 이런 형태는 영탄법일 수도 있지. 근데 서리법이라는 게 뭐야? 서리법이라는 게 원래 답정너야. 답이 정해져 있는 의문문이란 말이야. 자, 예를 들어 볼게. 주열이한테 내가 자 지금 몇 시니?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 의문문이지. 주열이가 지각했어. 내가 물어봐. 지금 몇 시니? 선생님 4시 30분인데요? 그럼 어떻게 될까? 깊은 빡침을 느끼겠지 내가. 그건 무슨 의미야? 지각하지 말라는 답이 정해져 있는 의문인 거잖아. 정말 궁금해서 묻는 게 아닌 거야. 이해되지? 그래서 이런 것들 중에서는 서리법이 나온다고 해도 어때? 영탄법이 아닌 경우도 있어. 또 이런 경우도 영탄법의 일종이라고 보지. 도론법으로 들어오는 경우에도. 도론법 뭐야? 누구누구야, 이어, 해야, 소사다, 해야, 소사다, 해야, 뭐 이런 거. 근데 이게 들어간다고 또 다 영탄법이야? 아닐 수도 있어. 또 이게 하나도 안 들어간다고 영탄법이 아니야? 영탄법일 수도 있어. 이해돼? 영탄법은 뭐야? 정서가 강하게 나타나면 영탄법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들어가면 정서가 강하게 나타날 경우가 높은 거지. 하지만 그렇다고 들어간다고 다 영탄법은 또 아니야. 그래서 우리가 문제에서 이게 영탄적 어조를 사용하여 영탄법을 사용하여 나왔을 때 그거 가지고 답을 정하려고 하지 말라고. 왜? 힘들어. 정확하지가 않단 말이야. 명확하지가 않아. 영탄법이라는 게 딱 떨어지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지. 그래서 선지의 영탄적 어조라는 게 나오면 일단 그건 제껴. 나머지 정확한 답이 있는지를 찾아보고 정 없으면 그거에 답을 선택해. 이해되지? 이게 명확하게 나오는 떨어지는 개념이 아니다. 영탄법은. 근데 어쨌거나 대체로 뭐야? 정서를 강조하는 그런 표현들을 다 영탄법이라고 한다. 됐지? 자, 다음으로 가보자. 미화법. 자, 미화법은 뭐야? 아름답게 바꿔서 표현하는 거잖아.
우리 거기 보면 예시로 나온 뭐 거지를 지옥는 천사, 도둑의 양상군자 고르는 거는 문학에서 나와? 안 나와. 일단 거는 그냥 사례적인 부분이지. 자, 그러면 실제로 미화법은 어떻게 쓰이느냐? 보통 원래는 죽다를 돌아가시다라고 표현하는 것도 원래는 미화법이었거든. 뭐 돌아가시긴 어디 돌아가셔? 하늘나라로 돌아가셔? 뭐 그렇게 표현한 거지. 근데 오늘날은 이게 사전에 실리지. 사전에 보면은 죽다의 의미지. 그러면 이건 이미 미화가 아닌 거야. 사전적 의미가 죽었다라는 의미인 거잖아. 돌아가시다. 옛날엔 미화법이었겠지만 지금은 미화가 아닌 거야. 그럼 어떤 게 미화법이냐? 우리가 시 같은 데 보면은 백석시에서 나중에 배울 건데 여승이라는 시가 있어. 거기 보면은 어린 딸은 도라지 고지류와 돌무덤으로 갔다라는 표현이 나와. 무슨 뜻이야? 죽었다지. 자, 또 할아버지는 무덤 속을 걸어가지지 않았느냐? 무덤 속을 걸어가지. 까치밥이라는 시에 나오는 또 비촉도 같은 거 보면 눈물이 안 오는 피 불고 가신님. 죽었다. 이런 게 미화법이지. 죽은 건데 죽었다라고 직접 표현하지 않고 돌려 말했지. 강아지 키우는 사람 없니? 강아지 키우는 사람들이 많이 하는 거 있잖아. 무지개 다리를 건너갔어요. 무슨 뜻이야? 죽었다지. 같다야. 미화법이야. 이해되지? 그런 것도 미화법이야. 그래서 보통은 이제 문학에서는 이런 식으로 표현하거나 아니면 고전시가 같은 경우에는 정철 알지? 정철은 뭘 잘하는 사람이야? 서연아, 정철이 뭐 썼니? 시. 삼인국, 송민국, 관동물국 이렇게 썼지. 정철은 세 가지를 잘했어. 시 쓰는 거, 술 마시는 거, 사람 죽이는 거. 진짜로 사람 죽이는 거 많이 했어. 알아? 정철은 선조 때 사람이지. 선조는 최초로 공당정치를 만들었지 우리나라에서. 동인과 서인. 서인의 머리가 누구야? 이게 정철이지. 동인들 세력이 너무 커지니까 동인 세력을 견제하려고 어떻게? 서인들한테 동인들을 축출하게 하는 게 이게 뭐야? 기초국사지. 선조가 직접 손에 피 묻히지 않고 정철한테 기초국사 시켜가지고 동인들 죽이게 했을 때 1000명 이상을 죽였어. 우리가 나오는 사화, 4대 사화 중에 가장 많이 죽인 게 조광조 때 이제 김효사화인데 김효사화에 죽은 선비숫자랑 나머지 사화 다 합한 것보다 더 많이 죽였다고 그래, 정철이. 자기 정적까지 싹 다 해가지고 싹 다 죽였지. 그래서 이게 약간 살인마 사이코패스 같은 인간이야. 시는 잘 쓰지. 또 이제 술을 워낙 좋아해서 유명한 일화가 있잖아. 뭐 있어? 은잔이로 알아, 은잔? 선조가 인간이 하도 술을 마시니까 너 앞으로 하루에 딱 요 은잔 줄 테니까 이걸로 3잔만 마셔 그랬더니 어떻게 했어? 망치로 두들겨가지고 이렇게 은은 이게 전성이 좋잖아. 그래서 이렇게 크게 맞는 다음에 사발로 이제 3잔 마셨다고 그러지. 사고 쳐가지고 어떻게 돼? 임진왜란 때까지 살아 있었는데 1592년 임진왜란이 일어나고 3년에 이제 정철이 이제 얘가 유배가 있을 때 평안도로 이제 그 피난에 가잖아. 그 몽진이라고 그러지. 선조가 이제 왕이 피난 가는 거래. 피난을 갔는데 거기에 이제 정철이 유배가 있었던 동네였던 거야. 정철을 불러가지고 이제 그 명나라의 사신으로 보내. 사진으로 보내서 이제 지원군을 끌고 오게 하는데 그때 거기 가서도 한번 사고치 술 마시고 외적이 물러갔습니다. 거짓 보고 해가지고 이제 선조가 빡쳐가지고 얘를 이제 잘라버려. 그러니까 강화도로 의병 활동하러 간다고 갔다 거기서 굶어 죽어. 정철. 그래서 사실 되게 불쌍한 사람인데 희대의 사이코패스이기도 하고 약간 느낌이. 근데 시는 정말 잘 써. 그러니까 니네가 정철의 시를 잘 쓴다라는 건 솔직히 이해가 잘 안 될 거야. 삼인국, 송민국 이런 거 배우면 잘 쓰는지 못 쓰는지 모르겠는데 라고 생각하는데 니네가 이제 고3 때 수능을 볼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 정철이 쓴 거 외에 다른 작품들을 보면은 정말 쓰레기 같은 작품들이 많은데 수능에 실리는 경우들이 많아. 정철이 가장 대표작이니까 교과서에 실리는 거고 나머지는 정말 쓰레기 같은 아류작들이 많은데 요새는 하도 정철부터 해서 기본 작품들은 다 배우고 들어오니까 그런 것들을 수능에 내. 그래서 그런 작품들까지 다 배워야 돼.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정철 배우고 박인로 배우고 윤선도 배우고 대표작들 쭉 배우다가 나머지 이제 듣보작 작가들 것까지 다 배우잖아. 그러고 나면
정철이 잘 썼구나. 그래도 그거를 알면 수능 볼 준비가 된 거야. 그러니까 정철이 사이코패스 같은 인간인데 그래도 시는 잘 썼네 라는 걸 깨닫는 순간 너희는 수능 볼 준비가 된 거야. 근데 그렇게 깨닫기 싫지. 한 100작품 정도 하면 정철이 잘 썼구나 이렇게 알게 돼. 자, 어쨌거나 정철이 쓴 관동별곡에 보면 이게 되게 자아도취적인 사람이란 말이야. 사이코패스고.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관동별곡은 이제 강원도의 관동이라고 그러지. 강원도 지방을 여행하면서 쓴 시인데, 자,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여기에서 이제 자기가 관찰사, 도지사로 부임해서 여행을 다니면서 자기를 표현할 때, 자, 정철 자신을 뭐라고 표현해? 취한 신선, 취선. 정철 자신이 사는 수레를 신선이 타는 나에게도 친 수레, 우계지를. 자기가 쓰는 계단을 옥으로 된 계단, 옥계. 자신이 보는 학을 신선이 타는 학, 선학. 거의 자아도취 수준이다. 요것도 미화법이야. 대표적인 고전시가의 미화법이지. 자기 자신에 대해서 관련된 것들을 아름답게 바꿔서 표현하는 거. 이해되지? 그러니까 미화라는 건 뭔가 좋게 표현하는 거야. 어떤 대상을. 됐지? 자, 그 다음에 연쇄법 보자. 연쇄. 자, 원숭이 엉덩이는 빨개 빨가면 사과 사과는 말씀은 바나 바나나는 기로 기름은 귀찮은 발라. 이런 시가 있을까? 현대시에는 있을 수 있어도 고전시는 있을까? 없을 것 같이 있어. 자, 1,000원짜리 아저씨가 1,000원짜리 아저씨 누군지 알지? 누구야? 태계이황. 5,000원이 율곡이. 자, 태계이황이 이제 도산이라는 데에 연구하면서 뭐를 썼어? 너희 나중에 배울 거야. 도산 12국이라는 시를 썼어. 12숫자리 연시조야. 자, 여기에서 이제 언학과 언직을 해서 학문에 대한 사랑과 자연에 대한 사랑 두 가지를 썼는데, 여기에서 언학에 뭐라고 나오냐면 6수 중에 하나가 이렇게 나와. 고인도 날 못 보고 나도 고인을 못 봐. 고인을 못 보아도 가던 길 앞에 있네. 가던 길 앞에 있으니 아니 가고 어쩔고. 자, 봐봐. 고인은 여기에서 옛 성현, 성인들, 공자, 명자 이런 사람들이야. 이 사람은 공자, 명자가 살고 난 다음 몇천 년 뒤의 사람이지. 그래서 옛날 사람 고인, 공자, 명자도 나를 못 보고 나도 이 공자, 명자를 본 적이 없지만 공자, 명자를 보지 못했어도 그들이 가던 길, 학문의 길이 내 책을 통해서 알 수 있으니 그 길을 내가 알고 있으니 따라가지 않고 어떻겠는가 이런 뜻이지. 딱 보면은 뭐야? 연쇄지. 나도 고인을 못 배, 고인을 못 배워도 가던 길 앞에 있네, 가던 길 앞에 있으니 이런 게 연쇄야. 꼬리에 꼬리를 보는. 그래서 연쇄가 뭐 이런 것만 나오는 게 아니라 고전시가의 정철의 그 관동별곡과도 맑거든 좋지만아 좋거든 맑지 말거나. 고어로면 맑거든 좋지만아 좋거든 막지만아 이렇게 되거든. 이것도 이게 연쇄야. 이게 한 세트만 나타나도 연쇄야. 이해되지? 괜찮아? 연쇄라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현대시에만 나오거나 아예 시에 안 나올 것 같은데 고전시에도 꽤 많이 나오는 표현이야 생각보다. 다음 비교법과 대조법. 비교법은 우리 지난번에 지교할 때 했었지. 기억나? 뭐뭐처럼 뭐뭐 같이 뭐뭐듯이. 근데 우리가 비교라는 건 뭐야? 두 사물의 비슷한 속성을 통해서 강조하는 거고, 지교는 어때? 서로 완전히 다른 속성인데 일부 속성만 같으면 그걸 갖다 대는 거였지. 기억나? 염주열은 아인슈타인처럼 우리가 좋다. 이거는 지교야 비교야? 지규. 그치? 지교지. 비교를 하면 어떻게 돼야 돼? 우리가 죽어야지. 비슷한 속성이 돼야 될 거 아니야. 자, 비교라는 건 그럼 뭐야? 서로 비슷한 속성, 영수는 철수처럼 공부를 잘한다. 이런 게 이제 비교인 거지. 비슷한 속성 해가지고. 대조는 뭐야? 원래 비교를 찾아보면 공통점과 차이점을 둘 다 찾는 거라고 사전에는 나와. 하지만 문학적 수사법에서는 어때? 보통 비교하면 공통점 위주, 대조하면 차이점 위주라고 보통 얘기를 해. 그래서
차이점을 부각하느냐, 공통점을 부각하느냐에 따라서 비교 대조라고 얘기를 하고, 점층과 점강이 있는데 둘이 합쳐서 그냥 점층이라고 부르는 경우들이 요새는 많거든. 왜 그러냐면 점층은 점점 강해지거나 높아지는 거, 점강은 점점 약해지거나 뭐 내려가는 것 같은 건데, 우리가 점층과 점강이 애매한 경우들이 많아서 그래. 서울, 대전, 대구, 부산은 점층이야, 점강이야? 서울 사람 입장에선 점강일 수 있겠지. 부산 사람 입장에선 점층일 수도 있겠지. 아니지. 서울 사람 입장에선 점강이고 부산 사람 입장에서는 그렇지, 점층일 수 있겠지. 이해돼? 어디가 더 높냐 생각하는 거가 사람마다 다르잖아. 그러니까 점층, 점강 둘 다 애매할 땐 그냥 점층으로 통합해서 부른다. 그래서 이게 단순히 뭔가 이제 올라가고 내려가고 아니라 글자 수가 많아지는 것도 해당돼. 예를 들면 뭐 이런 거 있어. 풀이 눕는다. 뭐 바람에 나무뼈 풀이 눕는다. 풀은 바람에 나무뼈 울고 울고 누웠다. 뭐 이런 식으로 되면 어때? 점점점 이렇게 가면 점층이지. 글자 수가 늘어나도 점층이야. 사실은 표현하는 게. 그리고 과장법. 과장법은 상대 과장, 향소 과장이 있지만 이것도 이제 사물보다 실제보다 훨씬 더 과장되게 표현하는 게 과장법인데 상대 향소가 명확하게 나눠지지 않는 경우들도 있다. 자, 여기까지 괜찮지? 특별히 어려운 거 없어. 자, 그 다음에 25페이지 열거법으로 가보자. 자, 열거법은 우리가 어떠한 대상에 쭉 열거하는데 그 열거를 통해서 강조하기 위해서지. 열거를 하면 왜 강조 효과가 있어? 봐봐. 내가 어제 뷔페 가가지고 피자도 먹고 치킨도 먹고 고기도 먹고 뭐 떡도 먹고 뭐 국도 먹고 밥도 먹고 했어. 이건 뭐야? 정말 그것만 먹었다는 거야? 많이 먹었다를 강조하는 거지. 이해돼? 열거를 한다는 거는 강조의 의미가 들어가 있어. 그래서 열거는 강조 그리고 운율 형성도 어느 정도 기여할 수 있다. 왜? 비슷한 걸 열거하면 반복이 되니까. 이해되지? 자, 그 다음에 현재법. 자, 현재법은 우리 문법적인 개념을 보자. 현재법은 뭐를 사용할 수 있어야 돼? 어감과 어만어미 사이에 선어만어미 현재형을 사용할 수 있어야 돼. 그러면 뭐만 돼? 동사만 되겠지. 형용사는 어차피 현재형 선어만어미를 사용할 수가 없잖아. 는, 니은이 들어가야 되고 어만어미 다가 들어와야 되니까 결국엔 뭐야? 뭐뭐 는다, 니은다 형태로 적는 게 현재법인 거지. 이건 동사만 가능하지. 이렇게 적으면 뭐를 준다고 그래? 뭔가 예를 들면 먹는다 하면 먹다, 먹었다 보다 현장감, 생동감을 준다고 그래. 뭔가 현장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이고 생동감이 넘치는 느낌이라는 거야. 이해돼? 현장감, 생동감. 자, 그 다음에 명령법. 명령형 어미를 쓰면 되지. 뭐뭐라 형태, 뭐뭐해라, 뭐뭐 하십시오, 뭐 이런 것들 명령법이지. 그래서 명령을 쓰면 어때? 의지가 나타난다고 하지. 명령법은 그러면 어때? 명령형 어미를 쓰겠지. 명령법은 어감 뒤에 명령형 어미. 명령형 동결어미, 어만어미의 일종이지. 예를 들면은 뭐뭐라, 뭐뭐 비읍, 시오 뭐 이런 것들. 그러면은 얘는 무슨 느낌을 줘? 의지. 자, 그 다음에 억양법은 사실은 거의 문학에 안 나오는데 이번 수능 특강, 그러니까 작년 수능 특강에 나온 경우가 하나 있어. 여수장 우중문시 무슨 뜻이야? 수여하다의 줄 숫자야. 수여. 수장, 수나라 장수, 우중문, 장수 이름이지. 에게 보내는 시. 언제 거야? 고려시. 고려. 뭔지 알아? 수양제가 2차 고구려 침입 때 어떻게 별동대를 데리고 가지?
유동선 방어선이 있고 요수 방어선, 요수를 돌파해가지고 요동성이 여기지. 여기가 이렇게 산맥이잖아. 여기 요동성이 있는데 이 요동성을 포기하고서 공격을 하는데 이 요동성 방어선이 뚫리지 않잖아. 100만으로 공격을 해. 그리고 수분 15만을 평양성으로 보내지. 근데 여기가 돌파가 안 되니까 수양기가 빡쳐가지고 어떻게 30만 별풍대를 평양으로 보내. 그래서 여기 있는 15만 수분이랑 합류하라고 하지. 근데 어때? 이 15만 수분이 평양성에서 유인작전에 걸려가지고 상륙했다가 패퇴해가지고 도망가 버려. 이걸 모르고 30만이 보급이 중요하잖아. 사실 인원이 많으면. 근데 보급도 없이 여기까지 들어왔어. 이걸 입은 게 우중이야. 우중은 우중술. 누가 끌어들여? 여기까지 계속. 웨이트문답은 기록이 별로 없는 장소야. 실제 어떤 사람이었는지 이름이었는지 이게 직책이었는지 몰라. 고구려 사람이긴 한데 역사책에서 갑자기 나타났다가 사실대처 묘에 완전히 없어져 버리지. 자, 웨이트문답이 여기까지 끌어들인 다음에 어떻게? 이제 우중문한테 시를 보내지. 뭐라고 보내? 그대의 전술은 하늘에 닿았고 그대의 전공은 이제 땅을 놀라게 할 정도이니 이제 만족함을 알고 그냥 돌아가면 어떻겠니? 라고 시를 보내. 그게 이제 여수장 우중문 시야. 뭐 어떻게? 처음에는 칭찬하고 나중에는 이거를 비꼬지 비판하거나 혹은 앞에 비판하고 뒤에 칭찬하거나 이게 억양법이야. 그러니까 시에서 우리가 억양법을 볼 일이 거의 없는데 실제 시 중에서 억양법이 나온 거의 유일한 사례가 여수장 우중문 시라고 생각하면 돼. 결국엔 어떻게 돼? 30만 중에서 이제 이 시 받고서 깜짝 놀라서 우중문이 후퇴하다가 살수해서 7,000명 빼놓고 다 전멸하지. 거의 29만이 전멸을 해. 그래서 이제 최대의 승리라고 그러지. 고구려 역사상. 근데 저게 이제 그 배경이 된 게 여수장 우중문 시야. 저게 억양법이야. 대표적으로 우리나라 문학에서 나오는. 자, 반복법은 어때? 반복하는 거지. 반복하면은 뭐가 있어? 우리 반복하면은 보통은 두 가지 효과가 있지. 운율을 형성하고 그 다음에 어떤 거를 강조해주는 효과가 있지. 강조법의 가장 메인이 반복하고 영탄이잖아. 사실 뭔가 강조하고 싶으면 어떻게 여러 번 말하고 느낌 넣어서 말하지. 자, 거래법은 예시 드는 건데 원래 이런 수사법들 중에서 문학적이지 않은 것들이 들어와 있는 이유는 뭐야? 수사법이 원래 웅변하는 학문에서 왔지. 수사학이라는. 그러니까 꼭 문학적이지 않더라도 이런 것들이 들어와 있는데 우리가 잘 안 배울 뿐이지. 예시 드는 거가 거래법이야. 됐지? 여기까지는 강조법 끝나. 자, 다음 뒤로 가보자. 자, 변화법은 변화를 줘서 강조하는 거지. 그래서 또 종류들이 쭉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비약법이라는 게 있는데 비약법을 한번 정리해보자. 이 비약법이란 표현은 잘 안 쓰고 문학에서 물어볼 때는 주로 이제 시상의 비약, 사건 전개의 비약이라는 표현을 많이 써. 주로 시에서는 시상 전개의 비약이라는 표현을 쓰고 혹은 사건 전개의 비약이라는 표현도 써. 이거는 주로 시, 이건 소설 같은 데에서. 비약이란 건 뭐야? 건너뛴다라는 거지. 예를 들면 우리가 드라마 같은 거 보다 보면은 자동차 타고 어디 갈 때 가는 장면 다 보여줘? 아니지. 차 타고 타 문 닫으면 그 다음 장면 어떻게 해서 도착해 있지. 뭐 이런 식이야. 그런 게 비약이야. 소설에서 그런 게 나타나면은 사건 전개의 비약이라고 부르고 시에서 이제 잘 나타나진 않지만 주로 이제 기행가사나 정철의 관동별곡은 강원도 지방을 여행하면서 쓴 거지. 그 부분에서 중간 건너뛰는 부분들이 있을 거 아니야, 시에서. 그런 것들이 시상 전개의 비약이야. 사실은 뭐 현대시에서는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지. 그렇게 길게 쓰지 않잖아, 내용을. 근데 이제 기행가사 계열이나 고전시가 계열에서는 시상 전개의 비약이 꽤 나타나. 중간에 표현 부분 건너뛰는 거 이해되지? 그래서 이걸 문답법이라고 그러고. 또 다음 문답법 보자. 뭐가 문답법이야? 주열아? 네? 이렇게 대답하면 문답법인가? 아니죠. 자, A가 S타고 B가 N서하면 이거는 뭐야? 대화.
화자가 2명인 거지. 자, 생각해봐. C에서 화자가 1이 있고 대답을 하면 화자가 뭐가 되는 거야, 얘가? 화자 2가 되는 거잖아. 주고 받으니까 그럼 뭐야, 이건? 담화체라고 그래. 그리고 이거를 포함하는 넓은 의미의 대화체인데 대화체는 이렇게 하면 돼. A가 에스카고 B가 리슨만 해도 이건 뭐야? 대화체지. 대답할 필요 없이. 그래서 원래는 이렇게 포함돼. 대화체가 담화체를 포함하는 개념이야. 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A가 에스카고 A가 앤서하면 이게 자문자답 문답법이지. 자기가 묻고 자기가 대답하는 거지. 이해돼? 세 번째, 냉조법. 이건 사실 우리 말할 때 많이 쓰지. 난 비꼴 때 냉조법으로 쓰는 거야. 냉랭하게, 비웃다. 비웃을 조자지. 우리 조롱하다의 조자야. 그래가지고 어때? 이 조소라고 그러잖아. 비웃는 웃음을. 냉조는 그냥 비꼬는 건데 사실 문학에서 냉조법이 쓰일 수도 있겠지만 사실 뭐 그렇게 많이 쓰이지 않을 수도 있지. 이거는 그냥 말하는 기법 중에 하나라서 들어와 있는 거지. 수사법의 일종으로. 비꼬는 말하면 냉조법이야. 그냥 참 잘해도 하겠다. 이런 거. 반어이면서 냉조인 거지. 사실 그 말투 자체가 냉조인 거야. 자, 그 다음에 대꾸법은 뭐야? 자, 우리 문장 성분은 어저께 배웠지. 문장 성분이 일치해야 대꾸법이다. 문장 성분. 자, 대꾸라는 건 문장의 구조가 일치해야 되거든. 원래 대꾸법의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면은 문장의 구조나 원래는 영시 계열에서 나온 이론이기 때문에 그리스 로마 쪽에서 나온 거지 수사법 자체는. 그래서 거기에는 성조가 있기 때문에 라임 일종의 성조잖아. 높낮이. 그래서 요거를 맞추는 것도 대꾸라고 그러기는 해. 근데 우리말은 성조가 없지. 있어? 높낮이? 사투리는 있지. 사투리는 있는데 현대국어에는 없잖아. 그래서 성조라는 개념이 없는데 예전에 한번 수능 특강 2015년인가 거기에서 미친 척하고 EBS에서 문제를 뭐라고 냈냐면 문장 성분이 일치하진 않는데 언뜻 보기엔 일치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 이게 대꾸가 된다라고 문제를 낸 적이 있어. 그래서 그거 내가 이거 잘못했다라고 이렇게 넣었거든. 그랬더니 걔네가 답변을 한 달 동안 안 하다가 한 달 뒤에 뭐라고 했냐면은 지네가 답을 찾아야 틀렸다고 하면 안 되잖아. 웬만하면 EBS는 지네가 잘못 문제를 냈다라고 하면은 그 공신력이 떨어지니까 어디서 끌고 와가지고 라임이 일치하기 때문에 대꾸가 된다라고 답변을 한 경우가 있어. 미친 거죠 사실은. EBS가 그렇게 문제를 내면 안 되는데. 근데 넓은 의미에서는 라임이 일치하는 것도 대꾸라고 보일 수도 있어. 외국 사례에서. 하지만 우리말에서는 사실은 라임이라는 게 없잖아. 그럼 어떻게 돼야 돼? 문장 구조가 대체로 한 7, 80% 일치하면은 대꾸법이다.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자, 봐봐.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언뜻 보면 똑같으니까 대꾸법이라고 생각하지. 맞아. 근데 이게 왜 대꾸법인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어떻게 돼? 콩을 심은 데에 콩이 나고 팥을 심은 데에 팥이 난다. 어떻게 돼? 목적어, 관용어, 부사어, 주어, 서술어지. 똑같이 목적어, 관용어, 부사어, 주어, 서술어. 이래서 대꾸라는 거야. 이해돼? 그러니까 우리가 대꾸법이라는 건가 현재법이라는 걸 정확히 하려면 문법을 알아야 되는 거지. 문학에서도 문법을 모르면 어떻게 된다? 틀린다. 이해되지? 그러니까 대꾸가 명확히 맞는지 확인하려면 어떻게 돼? 문장 성분을 확인해봐라. 이렇게 간단한 건 괜찮은데 복잡한 거 있어. 예를 들면 황희진에게 잠깐만 시간 해석이 없나?
애매한데 이거 대꾸라고 보거든. 아. 이거 대꾸해야 돼. 아니죠. 응? 아니죠. 맞죠? 아니야. 자, 대축의 볼이 붉은 볼에 감이 어찌 떨어지며 이렇게까지 어떻게 돼? 관형어, 주어, 관형어, 부사어, 주어, 부사어, 서술어 이거지. 별을 이지 벤 관형어 구루토기에 개가 어찌 기어다니는가. 애매하지. 자, 묶어봐. 이 정도면 됐고야. 이해돼? 이런 것도 됐고라고. 맞지? 맞잖아. 전체적인 구조 비슷하잖아. 색깔 다르게 하는 어? 앞에가 달라서 그냥 전체적으로 전체적인 구조가 비슷하면 됐고야. 근데 느낌이 비슷해도 이게 틀이 다르면 뭐야? 그건 대꾸가 아니야, 보통은. 이해돼? 쟤만 예외인 거예요. 응? 저거만 예외인 거예요. 아니야, 이런 형태들은 대부분 대꾸야. 이렇게 앞에 뭐 몇 개 바르거나, 그러니까 수식하는 게 몇 개 더 들어가거나 더 빠지거나 이러면 전체적인 틀이 비슷하면은 대꾸인 거야. 그래서 문장 성분을 알아야 대꾸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 이해되지? 특히나 우리가 한시 같은 데서 대꾸는 어떻게 돼 있냐면 한자어가 이렇게 딱딱딱딱 5개 나오고 이거 해석번호로 나와. 해석번호로 나오면은 이게 앞에 써놨을 때, 현재로 써놨을 때 딱 이게 문장 구조가 일치하는지 아닌지가 명확하게 안 보일 경우가 많아. 근데 어떻게? 해봐라. 해봐야 이게 대꾸인지 아닌지를 어느 정도 알 수 있어. 그러니까 전체적인 틀이 비슷하면 대꾸인 거야. 그러니까 필수 성분들이 같은 자리에 그대로 들어가 있으면 그래도, 그리고 나머지 수식 성분들은 대체로 일치하면은 7, 80% 일치한다 보면은 대꾸야. 이해돼? 완전히 일치하면 어차피 대꾸고. 됐지? 자, 서리법. 서리법은 의문문의 종류를 좀 정리해보자. 자, 의문문의 종류는 크게 첫 번째, 이제 한정 의문문. 이건 어때? 네, 아니오로 대답할 수 있는 경우. 설명 의문문. 이거는 네, 아니오로 대답할 수 없는 경우. 수사 의문문. 이게 세 가지로 나와. 수사 의문문이 서리법이야. 자, 판정 의문문은 이런 거지. 설명 의문문은 이런 거지. 지금 10시 아니니? 네, 아니오로 대답할 수 있지. 지금 몇 시니? 네, 아니오로 대답할 수 없지. 자, 근데 우리가 언뜻 생각하기에는 수사의문문은 뭐뭐지 않은가, 네, 아니오로 대답할 수 있는 형태로만 물어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야. 둘 다 될 수 있지. 자, 예를 들면 수사의문문은 지각했을 때 지금 몇 시니? 10시 아니니? 이렇게 하면 이건 정말 물어보는 거야? 아니지. 그러니까 서리법이라는 거는 형태가 정해져 있는 게 아니야. 우리가 뭐뭐지 않은가 보통 이런 걸로 배우긴 하는데 형태가 정해져 있는 게 아니야. 상황에 따라 달라. 똑같은 의문도 서리법이 되기도 하고 아니기도 해. 예를 들어 볼게. 이제 동욱이가 아침에 학교에 가. 근데 학교 가기 전에 엄마가 밥 먹고 가야 되지 않니?
정말 궁금한 거일 수도 있지. 뭐 의문문이야? 밥 먹고 가라의 의문은 뭐야? 서리법인 거지. 조사 의문문. 이해돼? 그래서 이렇게 정리가 되고 여기까지 괜찮지? 그 다음에 봅시다. 그러면은 백석을 나가보자. 남친이 주 유동 박시봉박까지 나가지. 이어가지고 나가봅시다. 86페이지 동해. 이거는 백석이 쓰는 수필이야. 됐지? 자, 동해는 보면은 이제 동아일보에 쓴 수필인데 동해에 대한 어떤 정감, 동해에 가고 싶은 마음을 수필로 표현한 거야. 86페이지. 그래서 그냥 그거를 연쇄법으로 썼어. 연쇄법은 뭐야? 꼬리에 꼬리를 무는 형식으로 썼지. 어떤 식으로 썼는지 한번 볼까? 1문단의 이제 그 부분 봐봐. 이제 거기 보면은 어디 있냐? 그 부분에 그리고 내가 정말 조개가가 되고 싶은 것은 뭐 이렇게 되겠지. 그 다음에 이제 2문단 처음에 보면 동해와 이렇게 맥고모자를 쓰고 삐루를 마시고 조개가가 되고 싶어 하는 심사의 아이 친구가 하나 있는데 이렇게 하면서 이제 조개가 되고 싶다로 이었지. 그 다음에 그 2문단의 끝부분에 보면 나는 이 친구가 좋아서 7월이 오기 바쁘게 그대에게로 가야겠었네 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3문단을 처음 보면은 친구를 생각하기는 이렇게 시작하지. 그러니까 조개, 친구 이런 식으로 가면 문단이 어떻게 돼? 연쇄로 이어지고 있지. 그래서 전체적인 수필의 형태 자체가 연쇄법으로 되어 있어. 이해되지? 자, 그리고 내용을 보면 자, 이렇게 맥고모자는 뭐야? 밀짚모자야. 밀짚모자. 루피가 쓰고 다니는 거. 비루는 그 맥주의 영어 표현의 일본식 발음이지. 그러니까 비루를 마시고 나의 미역 냄새를 맡으며 동해여 나는 그대의 조개가 되고 싶대. 어려서는 꽃조개가 자라서는 명주조개가 늙어서는 강해지 조개가. 조개가 되고 싶다는 거는 무슨 뜻이야? 바다에서 살고 싶다는 거지 조개처럼. 그래서 기운이 나면 혀를 빼고 뼈 물고 물속 심리를 잡으면 하고 싶고 달이 밝은 밤에는 해정한 모래장면에서 달바라기를 하고 싶고 고준비 부들거리는 저녁엔 물 위에 떠서 애원성이나 부르고 그리고 햇살이 간지럽게 따스한 아침엔 이남박 같은 물바닥을 오르락내리락 하고 놀고 싶고 그리고 정말 조개가 되고 싶은 것은 잔잔한 물 밑에 보드라운 쇠모래 속에 누워서 나를 쓸 필요 없는 어여쁜 처녀들의 발뒤꿈치나 쓰다듬고 손길이나 붙잡고 놀고 싶은 탓인데 이게 사실은 이제 뭐 바다에서 이제 어여쁜 처녀들이랑 놀고 싶다라는 표현을 이렇게 한 거지.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이문단에 동해여 하고서 다시 부르지. 돈어법으로 부르고 의인화시켰으니까 어떻게 돼? 동해에 대한 친근감이 나타나. 동해에 대한 친근감. 이렇게 또 맥고모자를 쓰고 비루를 마시고 똑같은 거 다시 반복하지. 조개가 되고 싶어하는 심사래 나의 친구, 나의 마음을 아는 친구가 또 하나 있는데 이는 밤이면 그대의 작은 섬, 사람 없는 섬이나 또 어느 외진 바위판에 때로 몰려 올라서서 놓고 앉았고 모두들 세상 이야기를 하고 짓거리고 잠이 들고 하는 물개들인데 동해에 물개 있어? 일제강점기 때는 있었지. 독도강치. 그거 물개를 얘기하는 거야. 다 멸종됐지. 자, 물에 살아도 숨은 물 밖에 내고 쉬는 양반이고 죽을 땐 물 밑에 가라앉아 바위돌을 붙들고 저에게 얘기해주는 선비라고 이제 비유적으로 표현했지. 때로는 갈매기들의 노를 따르며노는 활량인데 나는 이 친구가 좋아서 7월이 오기 바쁘게 그대에게로 가야 하겠습네. 이렇게 맥고모자 또 밀짚모자를 쓰고 비루를 마시고 친구를 생각하기는 그대의 언제나 자랑인 털개에 청포채를 묻힌 만나는 안주 탓인데 이제 안주 얘기를 또 하겠지. 동해에 가고 싶은 게 처음엔 조개가 되고 싶고 처음에는 그 다음엔 어때 물개를 만나고 싶고 세 번째는 뭐야? 안주가 좋아서지. 나는 정말이지 그대도 잘 아는 함경도 함흥 만색을 다른 밑에 님이 오는 털개의 맛에 해가오손이는 뭐야? 양산이지. 양산 치고서 살 정도로 어때? 안주를 좋아하는 사람이라는 거야. 하기야 또 내가 친하기로는 가재미가 빠질겠네. 가재미를 좋아하지. 이 사람이 이제 나중에 보면은 선우사라고 해서 반찬 친구 노래가 있는데 그 반찬 중에 가재미가 들어가서 가재미를 반찬인데 친구 삼아서 지내는 얘기까지 쓴 사람이야. 또 그리고 회국수에 들어가는 가재미도 일미고 식혜에 들어가는 가재미도 절미 맛있다는 거지. 또 버들게 봉구이 횟대 생선 된장지짐 명태골국 해삼탕 도미회 은어젓
다 무슨 느낌이야? 이제 이 당시에는 뭔가 SNS가 없으니까 브이로그 느낌으로 적는 거지. 이런 느낌들. 일상에 내가 좋아하는 뭐 이런 것들. 먹방 같은 거지. 그리고 한 가지 그대나 나밖에 모르는 것은 공밀이는 아랫주둥이가 길고 꽁치는 윗주둥이가 길고 무슨 뜻이야? 공밀이는 이렇게 생긴 생선이고 꽁치는 어떻게 생긴 생선이야? 이렇게 생긴 생선이라는 거지. 이해되지? 그래서 뭐 그런 얘기들을 하는 거지. 동해에 대한 친근감을 나타내는 거야. 이것은 크게 할 말은 아니지만 산뜻한 청사자를 위해서 전복회를 넣고 함소주를 거듭하며 거듭하는 맛은 신선이 아니면 모를 일이지. 또 이제 반복하지. 매콤모자를 쓰고 삐루를 마시고 전복의 해삼을 생각하며 이러면 어때? 또 연쇄지. 앞에 말을 받았지. 생각나는 것이 이제 제주배지. 제주도에서 온 배. 7, 8월에 이 노란 바탕에 까만 등에 대한 제주배가 오는데 제주배만 오면 그들의 물가에는 말이 많아지지. 제주배 아지맹이 몸집이 절보통 같다는 동, 제주배 아지맹이 조밥에 소금만 먹는다는 동. 제주배 아지맹이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런 얘기를 하지. 제주배가 되면 그들의 마을이 반갑고 제주는 해가 나면은 서운하지. 아이들은 제주배를 따라 물가를 돌아 따르고 나귀는 산등성에서 눈을 들어 따르지. 이번 7월에 그들한테로 가선 제주배에 올라 제주 섹시하고 살렵네. 내가 이렇게 또 매콤모자를 쓰고 비료를 마시고 제주 섹시를 생각하고 미역 내음새 내 나는 그 냄새에 내 마음이 가는 곳이 있는데 조개 껍질이 나이금을 먹는 물살에 낱낱이 키가 자라는 처녀 하나가 나를 무척 생각하는 일과 그대 가까이 숨긴 냄새 나는 집에 아내를 곳을 피하는 사람이 한 명 있고 또 영어를 잘하는 총명한 4년생 금이라는 사람이 그대네 홍원군 홍원면 동상리에서 나는 것도 생각하는 것이네. 그러니까 동해와 관련된 자기 친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쭉 열거를 하지. 그래서 동해에 가고 싶은 마음을 표현한 시야. 이 금이라는 사람 그리고 나중에 난이라는 사람도 나오거든. 나는 백석이 이제 사랑하는 사람이고 금은 또 이제 백석이 이제 친하게 여기는 자기보다 나이 어린 여자지. 그래서 그 사람들은 간혹 시에 나와. 그래서 대충 알아도. 자, 그래서 동해는 이런 내용이고 뒤로 가보자. 메세 소리 91페이지. 자, 메세 소리는 사실은 제목과 전혀 관련이 없어. 내용 자체가. 화자부터 보자. 화자 표면에 나오니? 나라고 나오지. 화자가 나라고 나와. 성자는 따로 없지. 뭐 독백해도 백치지. 자, 바라보는 대상은 메세 소리라고 되어 있지만 실제로 뭐 바라보고 있어? 명태를 바라보고 있지. 자, 명태는 어떤 생선이야? 명태는 얼리면 동태, 그대로는 생태, 말리면 황태, 찢으면 북어, 새끼는 노가리. 명태를 이런 말이 되게 많지. 그러니까 명태는 되게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친숙한 생선인데 이걸 말리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명태와 자신을 뭐하고 있어? 화자와 동일시하고 있지. 자, 그러면 정서는 뭐야?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건데 여기 뭐라고 나와? 서러웁게 차갑다. 서러움이 나타나지. 그럼 명태를 보면서 자기를 돌아보고 뭐야? 어떤 자신의 삶에 대한 서러움을 느끼는 게 주제의식이고. 자, 그래서 내용을 보면 천막 끝에 명태를 말리는데 명태는 꽁꽁 얼었다. 자신의 모습을 그렇게 표현한 거지. 명태는 길다랗고 파리한 물고기인데 꼬리에 길다란 고드름이 달렸다. 해는 저물고 날은 다가고 볕은 서럽게 차다. 사실은 이제 이 나의 시의 모습은 자신의 신분과 관련이 있지. 나도 길다랗고 파리한 명태가 자신의 동의시하지. 문턱에 꽁꽁 얼어서 가슴에 길다란 고드름이 달렸다. 이건 뭐야? 자신의 외롭고 슬픈 처지. 그거에 대한 서러움을 나타내는 시야. 특별히 다른 내용은 없지. 자, 그 다음에 또 가보자. 모닥불을 가자. 모닥불. 페이지 56페이지. 자, 서술형 문제 같은 경우에는 못 풀겠으면 그냥 놔둬. 그거는 나중에 보고 써. 그냥. 자, 모닥불은 되게 간단한 시거든. 그냥 간단히만 정리해보자. 자, 내용을 좀 봐봐.
새끼오리도 헌식작도 소똥도 갓신창도 개니빠니도 너울쪽도 직건물도 가랑잎도 머리카락도 홍법조각도 막대꼬치도 끼와장도 다개짓도 개털업도 다 뭐야 뭔가 쓸모없는 쓰레기 같은 뭔가 그런 것들이지. 쓸모없는 작동산이들. 쓸모없는 작동산이들이 모여서 모닥불을 이뤘지. 또 재단도 초시도 문장늙은이도 더부살이 아이도 새사위도 갓사돈도 나그네도 주인도 할아버지도 손자도 불장사도 땜쟁이도 풍기도 강아지도 두 사람씩 묶어서 열거를 했는데 혹은 두 강아지 개 이렇게 해서 두 생명체를 묶어서 열거를 했는데 다 어때? 약간 서로 대비되는 반대되는 인물들이지. 그러니까 다양한 종류의 사람들이 모여서 모닥불을 이룬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모닥불은 보잘것 없지만 다양한 것들이 모여서 이루는 모닥불이고 두 번째 모닥불은 어때? 서로 다르지만 평등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모닥불이라고 봐. 왜? 위아래가 있는 사람들이 같이 모닥불을 조이고 있으니까. 자, 근데 이 모닥불은 뭐를 상징해? 우리 민족을 상징해. 그래서 모닥불은 뭐야? 다양한 사람들이, 우리 민족은 다양한 사람들, 보잘것없으면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평등하게 살아가는 민족이다 라고 표현했다라고 그래, 모닥불을. 그리고 맨 마지막에 뭐라구나, 모닥불은 어려서 우리 할아버지가 어미아비 없는 서러운 아이로 불쌍하게도 몽둥바리는 이제 다리가 없는 불구작 혹은 고아를 비유적으로 표현한 거라고 보기도 해. 몽둥바리가 된 슬픈 역사가 있다. 모닥불 안에는 우리 할아버지의 슬픈 역사가 있대. 근데 이 슬픈 역사는 뭐를 의미해? 우리 민족의 슬픈 역사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 민족은 이제 뭐 보잘것없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평등하게 살아가면서 우리 민족을 이루었는데 그 우리 민족의 역사 속에는 슬픔이 되게 많다. 그래서 주제는 뭐야? 우리 민족의 슬픈 역사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거지. 우리 민족의 슬픈 역사. 특별한 내용은 없지. 그냥 되게 짤막하게 쓴 메세소리나 이거나. 자, 그 다음에 또 뒤로 가. 목구 115페이지. 목구. 자, 목구는 나무로 된 구, 근데 원래는 기야. 그래서 나무 그릇이라는 뜻이지. 제사 때 쓰는 그릇이야. 자, 화자는 표면에 나오니? 거기 보면은 화자나가 나오나? 내 손자와 하면서 뒷페이지 4번째 연에 나오지. 형자는 따로 안 나오니까 독백 최고겠지. 사실은 목구를 얘기하기 위해서 쓴 거야? 아니지. 우리 국수 할 때도 그 얘기했지. 국수가 국수 얘기하려고 쓴 게 아니야. 그러면 이 목구는 뭐야? 제사를 지내는 우리 가족들, 친척들의 모습을, 우리 가문 사람들의 모습을 쓰기 위해서 쓴 거지. 사실은 그래서 바라보는 대상은 목구야. 표면적으로는 목구인데 사실은 뭐야? 가문을 바라보고 있는 거지. 우리 가문 이런 사람들이에요 라고 뭔가 이제 가문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어서 쓴 거고, 그러면 이 정서는 뭐겠어? 이제 목구에 어떤 담겨있는 가문 사람들에 대한 어떤 애정, 자부심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거지. 그래서 주제는 목구에 담긴 가족사의 의미와 그에 대한 자부심 혹은 애정 이런 것들이 나타나지. 근데 이게 표면적으로 나타나지는 않아. 그냥 목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뭐라고 나오냐면은 맨 마지막에 보면 딱 나오거든. 하고 싶은 얘기가 맨 마지막 사연에 보면 내 손자의 손자와 나의 할아버지와 할아버지의 할아버지와 할아버지의 할아버지의 할아버지와 수원 백시 정조 백촌, 수원 백시 가문에 그 평안도 정조로 가서 정착한 거지. 수원 백시가 정주에 있는 백시 가문 마을에 힘세고 호흡 하나 어질고 정말 호랑이 같은 몸 같은 소 같은 피 같은 비 같은 달 같은 슬픔을 담는 것, 슬픔을 담는 것. 그건 뭐야? 우리 가문 사람들은 어때?
꼿꼿하고 힘세고 어질고 정 많고 호랑이 같고 곰 같은 사람들이 하는 거를 자랑하고 싶은데 근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우리 가족 어때요? 대단하지 않아요? 호랑이 같고 곰 같고 자부심 있고 뭐 이래요? 라고 말해버리면 그건 문학이 아니지. 그냥 플렉스하는 노래잖아. 그래서 어떻게? 그거를 말하기 위해서 뭐를 쓴 거야? 요걸 갖다 쓴 거지. 우리 고향 사람들 되게 괜찮은 사람들 말하고 싶어서 국수 갖다 쓴 것처럼 이해되지? 자 다시 앞으로 가서 보면 자 5대나 나뉜다는 크나큰 집 5대째 살아오는 큰 집에 다 찌그러진 들찌고방 이제 가을거지한 것들을 넣어놓는 창고방이지. 창고에 어두티니한 구석에서 쌀떡과 말꾸지와 숫돌과 신속 여러가지 잡봉사리 같은 것들이지. 그리고 옛적과 또 여기 또 대성님과 친하게 살으면서 그러니까 여러가지 이제 그 창고 안에 있는 물건들과 친하게 살았다고 했으니까 목구를 의인화시킨 거지. 목구를 의인화시켜서 한 해 몇 번 매연 지난 먼 조상들의 최방등 제사에는 컴컴한 고방석 창고 보석에 나와 대멀머리에 외양는 것을 지르터매 늙은 재관의 손에 정갈이 몸을 씻고 교의 위에 모신 신주 앞에 환한 촛불 밑에 피나무 소담한 제사상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했지. 위에 떡, 보탕, 식혜, 산적, 나물, 지짐, 반봉, 과일들 다 이제 제사 음식들이지. 그것들을 공손히 받들고 왜 목구는 이제 그릇이니까 그 제사 음식들을 받들게 되지. 거기에 담기는 거니까 먼 후손들의 공경스러운 절과 잔을 굽어보고 그 앞에서 절을 하니까 또 애끓는 통곡과 축문은 이제 그 제사 때 읽는 글이지. 귀해하고 그리고 한 번 뒤에 흠양 오는 귀신들을 접한다는 거지. 제사 때 귀신들이 온다고 믿으니까. 그래서 이제 목구는 그런 것인데 그 목구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라 다음 페이지 보면 귀신과 사람과 너과 목숨과 있는 것과 없는 것과 한 점 흙과 한 점 살과 먼 옛 조상들과 먼 자손들의 아득한 슬픔을 담는 것 이거는 뭐야? 세대와 세대가 그만큼 이어져 내려왔다는 걸 목구를 통해서 표현하는 거지. 그리고 맨 마지막엔 어때? 실제 말하고 싶은 우리 가문 사람들의 모습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현재 세대부터 과거 세대까지 과거 세대에서 현재 세대까지 이어내려오는 우리 가문은 이런 가문이야 라고 말하고 싶은 거야. 이해되지? 됐니? 자, 그 다음에 이제 박박씨 오는 저녁은 되게 간단한 진데 간단히만 보자. 요거는 이제 여름 저녁 농촌의 모습을 그냥 묘사한 묘사시야. 다른 특별한 건 없고 그냥 내용 봐봐. 당콩밥은 당은 당나라 당자지. 그래서 중국 콩밥, 강낭콩이지. 강남에서 난다고 해서 중국 강남에서 나는 강낭콩밥에 가지 냉국 저녁을 먹고 바가지꽃 하얀 지붕에 박박씨 주락씨는 나방 이름이야. 박박씨 나방, 주락씨 나방. 나방들이 붕붕 날아오면 집은 안팎문을 휑하니 열어젖히고 인간들은 모두 집등성에 올라 멍석자리라고 바람을 쐬는데 이건 뭐야? 자연과 하나가 되는 모습이지. 자연과 하나가 되는 모습. 풀밭에는 어느 새하얀 시각적인 일이 있지. 대림질감들이 한물 널리고 이불들을 널고 도루래며 팥종이 같은 곤충들이 산옆에 들썩하니 울어댄다. 청각적인 일이 있지. 이리하여 하늘의 별이 잔콩마다 먹고 홍을 이제 뿌려놓은 것 같다는 것이 시각적인 이미지. 강남밭에 이슬이 비오는 듯하는 이건 촉각적 이미지 감이 된다. 그래서 여러 가지 감각적 이미지를 열거하면서 어때? 저녁 농촌 가을의 모습을 저녁 초여름 농촌의 모습을 표현한 거지. 됐니? 그래서 이것도 어렵지 않을 거고. 자 이제 118페이지 복방에서 한번 보자. 자 복방에서는 화자 누구니? 나지? 성자 있니? 없지? 보통 기본백체야. 자, 바라보는 대상은 나야. 자기 자신에 대해서 바라보니까 정서는 뭐야? 성찰이지. 근데 나는 여기서 뭐를 의미할까? 자 일단 보자. 북방에서 라고 하는데 북방에서 아득한 옛날에 나는 떠났다 라고 해. 그래서 남쪽으로 내려왔다라는 표현이 나오지. 사실 나는 우리 민족을 상징해. 우리 민족은 원래 북방 유목민족 계통이지. 원래는 이제 기마민족 계열이라고 볼 수 있지. 유목민족이고. 근데 사실 우리 민족의 특징은 뭐야? 원래 이제 북방 유목민족이나 전투민족들은 전부 다 어떻게? 변발을 하지.
이마를 밀어. 일본 애들도 그렇고. 일본 애들도 전국시대 들어와서 머리를 밀기 시작하지. 왜? 초보 쓰려고. 옛날에는 이제 그 초보를 계속 쓰고 다녀야 되는데 그럼 열이 계속 올라오잖아. 그러면 그것 때문에 이제 땀도 막 나고 머리도 감아야 되고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아예 머리를 밀어버린 거야. 이 땀 날 만한 부분들. 그게 이제 변반인 거야. 일본 애들도 그렇게 하고 여진족, 거란족, 뭐 북방민족들은 대부분 다 하는데 특이하게도 고구려는 어때? 변발을 안 했어. 그래서 우리 민족의 특징이라고 그러지. 변발을 안 하고 이제 어떻게 상투를 트는 것이. 그래서 이제 우리 민족의 특징인데 어쨌거나 이제 북방에서 우리는 내려왔다라고 봐. 자, 그래서 아득한 옛날 나는 떠났다. 부여와 속신, 발해와 여진. 자, 부여는 뭐야? 우리 민족의 나라고. 속신은 어때? 북방 민족 중에 하나지. 발해는 우리 민족의 나라고. 여진도 어때? 북방 민족 중에 하나지. 여진, 거란 뭐 이런 것들. 요는 거란족이 세운 거고, 금은 여진족이 세운 거지. 자, 북방 민족이나 북방 국가들을 쭉 열거했지. 뭐야? 북방에 살던 여러 민족들을 떠나서 우리는 남쪽으로 내려왔다는 의미야. 흥한령과 음산과 아무르와 숭가리, 북방의 지명들이고, 범과 사슴과 너구리를 배반하고 송어와 메기와 개구리를 속이고 나는 떠났다. 그럼 배반하고 속이고라는 의미 때문에 어때? 우리가 북방에 떠나온 것은 부정적인 사건이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지. 나는 부정적인 걸 몰랐지만 그 당시에는 우리 민족은 나는 그때 자작나무와 이깔나무가 슬퍼하던 것을 기억한다. 자연들이 슬퍼했다는 거지. 우리 민족이 떠나올 때 갈대와 장풍에 붙들던 말도 있지 않았고 오로촌 거기 보면 유목민족이지. 멧돼지를 잡아 나를 잔치에서 보냈고 솔론 거기 보면 또 유목민족이지. 흰리길을 따라오던 것도 있지 않았다. 무슨 뜻이야? 북방민족들이 떠날 때 우리가 떠날 때 북방민족들이 아쉬워했다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는 떠났으면 안 됐다라는 거 암시하고 있는 거야 여기에. 자, 나는 그때 아무 이기지 못해 슬픔도 지름도 없지. 이건 뭐야? 현실을 회피하고 싶어서 다만 게을리 먼 앞대로 떠났다. 앞대라는 건 평안도 방언으로 남쪽 가다라는 뜻이야. 그래서 백석시에 가끔 나와 앞대. 그리하여 따사한 해피에 하얀 옷을 입고 백이민족이 되지. 매끄러운 밥을 먹고 단샘을 마시고 낮잠을 잤다. 농경민족이 돼버렸어. 전투민족이 아니고 농경민족이 되면 이제 어떻게 돼? 외적의 침입에 시달리게 되지. 정착 문명이 되니까. 우리 그 농경민족이 아닌 기마민족들이 무서운 이유가 뭐야? 본거지가 없어. 그거 알아? 그러니까 기마민족들은 이제 전투력도 강한데 본거지가 없지. 자, 예를 들어 볼게. 우리가 북방민족한테 털렸다고 그래봐. 그러면 걔네들이 치러 어디로 가야 돼? 걔네 본거지로 가야 되잖아. 근데 거기 가면은 뭐 성이 있거나 뭐 이런 경우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 어때? 몽골족도 그렇고 그냥 옮겨가면 끝이지. 수도가. 그리고 우두머리 죽이면 또 다른 애가 우두머리 돼가지고 또 쳐들어오잖아. 그치? 근데 이제 북방민족들은 이제 전투민족으로서 살아가지 약탈하고 막 이러면. 근데 우리는 농경민족이 됐으니까 이걸 뭐를 걱정해야 되는 거야? 외적의 침입을 걱정해야 되겠지. 그래서 어떻게 돼? 밤에는 먼 개소리에 놀라고 뭐야? 외적의 침입 때문에 두려워하고 아침에는 지나가는 사람마다에게 절을 하면서 이건 뭐야? 중국 같은 거대 문명한테 사대주의를 한 거지. 이제 그 사람들을 섬기면서 그러면서도 나는 나의 부끄러움을 알지 못했다. 자, 이거는 뭐야? 성찰을 하고 결국엔 나는 뭐를 느꼈다는 거야. 나중에는 부끄러움을 느끼겠지. 근데 그 전까지는 부끄러움을 못 느꼈다라는 거지. 자, 나는 우리 민족이고 우리 민족은 어때? 원래 북방에서 있었다가 남쪽으로 내려왔지. 그리고 다시 어디로 쫓겨가? 북방으로 쫓겨가는 이 과정 속에서의 이제 나의 모습이 나타나는 거야. 언제 쫓겨가 다시? 일제강점기. 자, 우리 보면은 그래서 부끄러움을 알지 못했어. 그동안 돌비는 깨어지고 우리 북방민족의 역사, 우리 민족의 역사가 사라지고 많은 은금보와 땅에 묻히고 우리 북방민족으로서 살았던 영화가 없어지고 부연한 뭐 이런 발해, 고구려와 같은 나라들의 까마귀도 긴 족보를 이루었대. 시간이 그만큼 흘렀지. 이리하여 또 아득한 새 옛날. 아득한 새 옛날이라는 건 뭐야? 새로운데 옛날과 같이 북방으로 돌아왔다는 거니까 새로운 옛날, 일제강점기지. 이제 새로운 시대인데 옛날과 같이 북방으로 돌아왔을 때 이제는 참으로 이기지 못할 슬픔과 시름에 쫓겨 나는 나의 옛 하늘 땅으로 나의 태반 태어난 것 즉 뭐야? 이 만주로 다시 돌아온 거지. 북방민족으로서. 근데 이미 해는 되고 다른 파리하고 바람은 미치고 고래구름만 혼자 없이 떠도는데 이건 뭐야? 북방에서의 어떤 그 영광스러운 역사가 다 사라진 거지. 우리 민족의 역사가.
아 나의 조상 형제 일가 친척 정다운 이웃 그리운 것 사랑하는 것들은 우러르는 것은 나의 자랑에 나의 힘은 없다. 바람과 물과 세월과 같이 지나고 없다. 이건 뭐야? 우리 민족의 역사에 대한 회상과 부끄러움이 나타나는 거지. 우리 민족이 왜 만주로 쪼개갈 수밖에 없었을까? 일제강점기 때 수탈을 하게 되면은 수탈하는 주요 내용이 뭐야? 사실 우리가 생각하면 일제강점기 때 가가지고 그냥 사인해나로 칼로 막 찌르고 살 뺏어갔어? 임진왜란이 아니잖아. 어떻게 수탈해 갔어? 경제적으로 수탈해 갔다. 그런데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이제 산업화할 때 우리도 농촌이 필요해야지. 마찬가지로 일본이 산업화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산업화의 가장 핵심은 농장, 그러니까 공장에 돌려가지고 무슨 물건을 생산해야 되는데 그걸 해외에 팔아야 될 거 아니야. 팔아가지고 다시 원재료를 사고 그 과정에서 이제 계속 공장에 돌리면서 부를 쌓아가는 거지.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 요즘도 경쟁력이 있으면 싸게 만들어야 될 거 아니야. 중국 같은 데가 싸니까 경제력이 있는 거지, 경쟁력이 있는 거지. 싸게 만들기 위해서 가장 좋은 건 뭐야? 인건비를 줄여야 되지. 인건비를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돼? 그 공장 노동자들이 먹고 살 식재료비를 줄여야 돼. 식재료비를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돼? 농촌을 어떻게 해야 돼? 농촌을 최대한 비싸게 못 팔게 농산물들 가격을 단속해야 돼. 아니면은 농산물을 최대한 싸게 해가지고 많이 빼내가야 돼. 그것 때문에 이제 농촌이 몰락하는 거지. 우리나라가 일제강점기 때도 몰락했지만 우리나라가 산업화할 때도 한 번도 몰락했지. 왜? 우리나라 산업화는 또 농산물 가격 싸게 유지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당시에 먹고 살기 힘드니까 농부들이 다 어디로 간 거야? 차라리 공장 가서 노동자라도 되자. 그래서 다 어디로 간 거야? 일본으로 건너가거나 아니면 농사지을 사람들은 한반도에서 못 살겠다 해서 어디로 간 거야? 만주로 간 거지. 그래서 그거 얘기하는 거야. 요 만주로 다시 돌아갔다는 거. 이해되지? 자, 그 다음에 또 가보자. 서문사 120페이지. 오늘 선우사까지 나가자. 이 정도면 할만하지. 이거는 과제를 다음 주에 안 해오면은 이거는 공부를 하겠다는 의지가 없는 거야. 맞잖아. 문제 몇 개 안 돼. 그치. 동해부터 해서 여기까지 문제 별로 안 됐어. 남진이도 동방이 안 났던 거지. 운동거보다 문제점이니까. 윤동주는 워낙 작품이 이제 문제가 많이 따른 것들이 많아서. 자, 선우사. 선은 반찬 선자야. 우는 친구지. 반찬 친구 치 이런 뜻이지. 자, 그리고 거기 뭐라고 나와? 함주시초라고 나오지. 함주 지방을 여행하다가 시초라는 거는 뭐야? 시의 어떤 기초를 담는 어떤 재료일 수도 있고 혹은 순간적인 감상을 쓴 거일 수도 있어. 그러니까 시초라는 거는 시를 다듬기 전에 그냥 써놓은 어떤 시 제재일 수도 있고 아니면 크로키처럼 순간적인 장면을 긁어내서 딱 이렇게 딱 만들어낸 시인 거지. 그래서 어떤 시의 장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함주시초 포니까 함주 지방을 여행하다가 순간적으로 쓴 시 네 번째 이렇게 생각하면 돼. 자, 화자는 거기 보면 우리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사실은 이 우리는 뭐야? 나와 가재미와 아니지. 나와 어디 있냐? 흰밥과 가재미지. 그러면 사실은 우리야? 나 혼자지. 이 사람은 지금 어때? 외로운 상황이지. 그 얘기는 나 플라타너스라는 시 보면 이렇게 나오잖아. 플라타너스 내가 외로울 때 나는 그 길을 너와 함께 걸었다. 무슨 뜻이야? 혼자 걸었다는 거지. 플라타너스는 가로수잖아. 가로수랑 같이 길을 걸었다는 건 무슨 뜻이야? 혼자 걸었다는 거지. 이것도 마찬가지지. 자, 나와 흰밥과 가재미가 함께 앉아가지고 밥을 먹는다. 이건 무슨 뜻이야? 혼자 먹는다는 거잖아. 그래서 사실은 형태가 따로 없는 독백체에 가까운 시야. 우리라고 나오지만 바라보는 대상은 우리지. 역시 나와 흰밥과 가재미지. 자, 그러면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거잖아. 정서는 어때? 사실은 성찰
그리고 의지에 가깝지. 이런 삶을 살겠다. 자, 내용 한번 보자. 나익은 나조반. 낮은 이제 식탁에 흰밥도 가재미도 나도 나와 앉아서 쓸쓸한 저녁을 만든다. 자기 스스로도 쓸쓸하다고 표현하지, 혼자 먹으니까. 흰밥과 가재미와 나는 우리들은 그 무슨 이야기라도 다 해먹어 하지 좋다. 자, 요새는 가재미가 좀 비싼 생선일 수 있어. 왜냐면 광어는 이제 넙치를 광어라고 그러지. 걔네는 양식이 성공해가지고 가격이 싸지.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가재미는 자연산이 많아가지고 비싸질 수밖에 없는데, 옛날엔 가재미가 더 흔한 생선이라서 광어가 더 비싼 생선이고 가재미는 싼 생선이었어. 지금 바뀌었지. 그래가지고 가재미 먹는다는 건 가난하다는 거야. 흰밥과 가재미와 나는 우리들은 그 무슨 이야기라도 다 알 것 같구나. 우리들이 서로 믿었고 정답고, 믿었고는 믿음직스럽고 정답고 서로 좋구나. 이건 뭐야? 이제 자기 혼자 밥을 먹으면서도 반찬들을 통해서 이제 위로를 받는 거지. 우리들은 맑은 물 밑 해정한 모래톱에서 하복인 날에 모래알만 헤이며 담벼가 굵은 탓이다. 이거는 가재미의 속성이지. 뭐야? 깨끗하게 살아왔다는 거야. 또 바람 좋은 한 벌판에서 물닭이 소리 들으며 다니스를 먹고 나이 든 탓이다. 이건 흰밥, 벼가 자라는 과정을 표현한 거지. 외따른 산골에서 소리게 소리 배우며 다람쥐 동무하고 자라는 거다. 이건 뭐야? 나의 속성이지. 그러니까 가재미, 흰밥, 나의 속성 어떻게 자라왔는지를 썼는데 다 어때? 소박하고 깨끗하고 정갈하지. 이런 속성을 가지고 있고 나는 외롭더라도 혼자 밥 먹더라도 저런 속성을 지니면서 계속 살고 싶어라는 게 이 시의 주제인 거야 사실은. 가재미랑 흰밥처럼. 그래서 뭐라 그래? 우리들은 모두 욕심이 없어서 휘어졌다. 왜? 자, 광어회 색깔 어때? 하얗지. 가재미도 그 사촌이기 때문에 색깔이 하얘. 쌀 하얗지. 화자는 어때? 머리가 하얘져서 하얀 거야. 그래가지고 셋 다 하얗대. 착하디 착해서 쇠 같은 가시 하나, 소나기 하나 없다. 너무나 정갈해서 이렇게 파리했다. 우리들은 가난해도 서럽지 않다. 왜? 가난해도 우리는 꿋꿋이 살 것이기 때문에. 우리들은 외로워할 까닭도 없다. 왜? 같이 있으니까. 근데 이게 오히려 더 슬퍼 보이지 않아? 나는 혼자서 밥 먹는데 외로워하지 않아. 나는 가재미랑 흰밥이 같이 있으니까 이런 거잖아. 자, 그리고 누구 하나도 부럽지 않다. 흰밥과 가재미와 나는 우리들이 같이 있으면 세상 같은 건 밖에 놔도 좋을 것 같다. 무슨 뜻이야? 이제 세상과는 떨어져 있어도 상관없다. 우리는 왜 이 우리와 대비되는 속세 따위는, 세상 따위는 바라지 않아. 그러면 주제는 뭐야? 소박하고 깨끗한 삶에 대한, 혹은 소박하고 정갈한 삶에 대한 의지지. 그치? 자, 그래서 다음 주에는 선호사까지 해라. 126페이지까지. 자, 이 정도면 진짜 충분히 이건 안 해보면 정말 답이 없는 상황이지.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백성 나머지 거 다 풀고 검사 받고